2026년 4월 8일 깊은 밤이었습니다. 시한까지 남은 시간 겨우 90분. 미국과 이란이 서로 총구를 겨눈 채 39일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전쟁을 끝낼 마지막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미사일도 핵탄두도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 바닷길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구 반대편 전쟁에 한국은 왜 어떻게 엮이게 된 걸까요? 이것 좀 보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진 39일 동안 이 좁은 바닷길을 통과한 배가 하루 평균 5척 남짓이었습니다. 전쟁 전 138척에 비하면 95%가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혈관이 꽉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통과 원유의 80%에서 90%는 아시아로 향합니다.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한국으로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됐냐고요? 전쟁 개시 열흘 만에 브렌트 유가 배럴당 114달러를 찍었습니다. WTI도 100달러를 넘겼고요. 한때 12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가 휴전 소식에 80달러대로 내려왔다가 오늘 다시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근데요, 이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상황이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2025년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7%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수치로는 약 69%고요.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이 쓰는 기름의 열의 7은 중동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지금 사실상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국에 도착해요.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뭘 했냐면요. 3월 14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 5개국 이름을 콕 찍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겁니다. 이틀 뒤에는 7개국으로 늘리기까지 했고요. 리얼미터가 3월 19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파병에 반대했습니다. 정확히 60.9%,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5%가 반대, 찬성은 30%에 그쳤어요. 파병 반대 이유 1위가 뭐였냐면 미국 주도의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걱정된다였습니다. 45.1%가 이걸 골랐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파병 요구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할 바구니를 준비해놨거든요. 2025년 4월 한국산 제품의 25% 상호 관세를 발효시킨 트럼프는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과 통화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스톱 쇼핑, 관세 문제, 무역 적자,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 골치 아픈 현안들을 따로따로 안 하고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1년 뒤인 2026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불길이 치솟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원스톱 쇼핑 바구니에 군함 파견이라는 가장 무거운 청구서를 마지막으로 던져 넣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한테 관세, 방위비, 그리고 파병이라는 3장짜리 패키지 청구서를 동시에 내민 거예요. 이 청구서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꽤 뒤로 돌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변심에서 시작된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1953년으로 가봐야 합니다. 1953년 10월 1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2달 뒤 워싱턴에서 한 장의 문서에 도장이 찍힙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에요.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해 한국의 한 명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67달러입니다. 67만 원이 아니라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이때부터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거의 모든 비용을 댔어요. 한국이 낼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쪽에서 슬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너희도 좀 내라. 그래서 1991년 역사적인 문서가 하나 탄생합니다.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영어로 SMA라고 불리는 것. 이게 바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공식적으로 분담하기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첫 해에 낸 돈이 1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1073억 원이었어요. 당시 한국의 한 명당 GDP가 약 7,500달러였으니까 1953년에 67달러에서 100배 넘게 뛴 거죠. 이 정도면 너희도 좀 낼 수 있겠다는 게 미국 논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79년 이란.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이란은 하루아침에 미국의 동맹에서 미국의 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1년 뒤인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짜리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 전쟁에서 벌어진 일 중에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탱커 전쟁입니다. 이란과 이라크가 서로 상대국의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기름배들이 표적이 됐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폭 33km짜리 바닷길이 막히면 세계 경제의 동맥이 끊긴다는 걸. 1980년대 탱커 전쟁 당시에도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를 위협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해협을 막으면 자기네 석유 수출도 막히니까요. 근데요, 2026년에는 그 40년 전의 위협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란이 정말로 막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과 호르무즈 해협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 해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약 7억 배럴입니다. 유조선으로 최소 350척 분량이에요.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호르무즈 물동량만 1억 200만 톤으로 해협 전체 물동량의 7.61%를 차지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공장의 전기 플러그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콘센트 하나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플러그가 빠지면 공장이 멈추는 거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트럼프가 한국을 콕 찍은 겁니다. 너희가 이 해협을 제일 많이 쓰면서 왜 지키는 건 우리가 해야 하냐?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이 이 청구서를 받게 된 진짜 이유는 호르무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2025년 5월 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심포지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한국은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 고정된 항공모함.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항공모함에 비유한 거예요. 항공모함은 북한을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28,500명은 더 이상 북한만 막는 병력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제정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26년 1월 23일 이 변화가 공식 문서로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터지게 됩니다. 사이클 하나, 방위비 전쟁의 서막. 1919년으로 잠시 가볼게요. 트럼프 일기 시절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올리라고 했는지 아세요? 50억 달러. 당시 한국이 내고 있던 금액의 거의 5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니 외교가 전체가 제정신이냐고 했어요. 한미 협상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겨우 13% 인상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부해버립니다. 협상이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엉뚱한 곳을 덮쳤습니다. 2020년 4월 1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약 4,500명이 무급휴직 통보를 받습니다. 방위비 협정이 안 됐으니까 너희 월급 줄 돈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집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주니까 집 관리하던 경비원 월급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21년 3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13.9% 인상으로 타결됩니다. 한국이 내는 금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2024년 10월 제12차 SMA가 타결되면서 2026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확정됩니다. 전년 대비 8.3% 인상. 2027년에서 2030년까지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리기로 했고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이 협정은 2030년까지 유효합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왜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내느냐고요? 2025년 4월 9일 BBC 코리아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2024년에 이미 합의한 협정이 있는데도요. 서울경제가 2026년 1월에 인용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유지할 가능성이 낮고 한국에 추가 현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놓고서 그건 그거고 추가로 더 내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계약의 의미가 흔들리는 순간인 거죠. 근데요, 진짜 대박인 건 따로 있습니다. 사이클 2. 북한 억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2026년 1월 23일 미국 국방부가 새 국가방위 전략 NDS를 공개합니다. 70페이지 넘는 이 문서에
딱 한 줄이 한국 외교안보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이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1차적 책임, 제한적 지원. 이 두 단어 조합이 뭘 의미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지금까지 한미동맹의 기본 구조는 미국이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핵 우산을 씌워주고 한국은 그 아래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에 대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NDS 2026은 이 구조를 뒤집은 겁니다. 너희가 주로 막고 우리는 필요할 때만 도와줄게. 이런 톤으로 바뀐 거예요. VOA가 같은 날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NDS에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 직접 GDP 5% 내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동맹국의 부담 분담 확대를 촉구한 맥락 안에 한국도 들어가 있는 거죠. 참고로 한국의 2026년 국방 예산이 65조 8,642억 원인데 GDP 대비로 치면 약 2.8% 수준이에요. 5%가 되려면 거의 2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NDS 2026의 우선순위를 보면 더 선명해져요. 첫째, 미국 본토 방어. 둘째,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억제. 셋째, 동맹 부담 분담 확대. 넷째, 방위산업 기반 재건. 이 네 가지가 핵심 축이에요. 여기서 한반도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두 번째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 억제의 하위 항목으로요. 북한은 더 이상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2025년 5월에 브런슨 사령관이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했고 2026년 1월에 NDS가 북한 억제는 한국이 1차 책임이라고 했고 이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그대로 두되 그 목적을 북한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는 한국한테 넘기겠다는 거고요.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에요. 베트남전에 지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나라 방어를 스스로 하라고 선언했던 거죠. 그때 한국은 박정희 정부 아래서 자주국방 노선을 선언하고 방위산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때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1969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변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2026년 2월에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클 셋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한 대규모 합동 군사 타격을 개시합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B2A 스텔스 폭격기 4대가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비무전 공중급유를 받으며 이란 본토를 타격했어요. 공격 목표는 3가지였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그리고 혁명수비대 핵심 거점. 위키백과와 다수 외신에 따르면 이 첫 공습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다수의 이란 고위 관료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반격은 즉각적이었어요. 탄도미사일 500발 이상, 2000대 이상을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를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루에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던 그 해협이 사실상 닫혀버렸습니다. 이란은 기뢰를 깔고 통과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경고했어요. 선박 통행량이 하루 138척에서 5척 안팎으로 급감했습니다. 유가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개전 첫 주 WTI가 하루 만에 8.5% 급등해 81달러로 마감했어요. 2020년 5월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이었습니다. 열흘 뒤에는 브렌트유 114달러, WTI도 100달러를 돌파했고 한때 120달러 가까이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이 숫자만으로는 한국이 받은 충격의 크기가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인 나라예요.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사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70%를 공급하는 중동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마치 심장에 연결된 혈관 7개 중 7개가 동시에 좁아진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당장은 비축된 피로 버틸 수 있지만 혈관이 안 뚫리면 결국 멈추는 거죠. 실제로 한국 정부는 3월 들어 원유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정유니사는 비상가동체제에 돌입했고요. 다행히 한국은 정부 비축유 약 7,648만 배럴과 민간 재고 약 7,383만 배럴을 합쳐 총 1억 5,700만 배럴 수준의 비축유를 갖고 있었어요. 합산하면 약 208일분이고 세계 6위 수준입니다. 208일. 숫자만 보면 넉넉해 보이죠? 근데 이 208일이라는 건 원유만 계산한 거예요. 산업용 연료, LNG, 항공유, 석유화학 원료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축유를 쓰는 건 수열과 같아서 임시방편일 뿐 수열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바로 이 순간 트럼프가 한국에 세 번째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군함을 보내라. 2026년 3월 14일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5개국 이름을 일일이 적어놓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썼어요. 이틀 뒤에는 7개국으로 확대했고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이 5개국 중에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전략적 경쟁국이죠. 그런데 왜 같이 묶었을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로이터가 2026년 3월에 보도한 케플러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이란 원유 해상 수출의 80% 이상을 사들이고 있어요. DW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는 90%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정리한 차트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이 중국에 수출한 원유가 5억 2천만 배럴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란이라는 주유소의 단골 고객이 거의 중국 한 나라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그 주유소를 폭격하고 있고 주유소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호르무즈를 막아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기름을 사던 가게가 불타고 있는데 그 가게를 공격한 미국이 너도 와서 불 끄는 거 도와라고 하는 꼴인 겁니다. 중국이 응할 리가 없죠. 실제로 중국은 독자적인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밀접한 경제적 유대가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중국을 리스트에 넣은 건 너도 이 해협 쓰잖아. 그럼 책임져 라는 압박이지 진짜로 중국 해군이 올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압박을 받는 건 나머지 4개국, 즉 프랑스, 영국, 일본, 그리고 한국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가장 절박한 상황이에요. 일본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6%, 한국이 약 70%거든요.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은 북해 유전이나 미국산 원유 등 대안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안이 극도로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3월 17일에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다음에 실린 기사 제목이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왜 한국과 일본에만 집요할까였어요.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집요한 압박의 결과로 한국과 일본은 이미 2025년 6월에 필리핀 북부 해역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전방 지휘부대 역할을 하는 모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파병 압박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미국이 한일 양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재편하는 과정의 한 조각이었던 겁니다. 근데요, 진짜 클라이맥스는 4월 7일 밤에 벌어집니다. 전쟁 39일째,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설정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양국에 2주만 더 협상하자고 제안합니다. 시한 만료 4시간 전이었어요. 미국도 이란도 대답이 없습니다. 3시간 전, 2시간 전, 여전히 침묵, 그리고 시한 90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2주간 공격을 중단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이 2가지 조건이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가 급락합니다. 장중 120달러 가까이 갔던 원유 선물이 80달러대로 내려왔어요. 뉴욕 증시도 낙폭을 만회했고요.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린 거죠. 근데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이 제시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는 겁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란의 10개 제안은 쓰레기통에 던졌다고 즉각 반박했어요. 같은 합의를 놓고 양쪽이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휴전 첫날인 4월 9일 이란이 또 한 방을 날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하루 통과 선박수를 10에서 15척으로 제한하고 초대형 유조선 기준으로 최대 200만 달러, 한화로 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결제는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고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오늘, 그러니까 4월 10일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나토를 향해서도 행동을 촉구한다라고 압박했고요. 이것 좀 보세요. 휴전인데 휴전이 아닌 상황이에요. 해협은 열렸지만 하루 15척이면 전쟁 전 138척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통행료가 현실화되면 유조선 한 척당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고스란히 기름값에 전가되면 한국 소비자와 산업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연합뉴스가 3월 26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법안이 마련돼 있었어요. 배럴당 1달러 수준이라고 했는데 한국이 한 해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원유 7억 배럴에 이걸 곱하면 연간 7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면요, 미국에 의해 폭격당한 이란의 금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한테는 군함보내라는 청구서를 받고 이란한테는 통행료 청구서를 받고 양쪽에서 동시에 돈을 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이 조용히 해낸 일이 하나 있습니다. 3월 5일 정부가 UAE로부터 긴급 원유 6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어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루트를 통해서요. 그리고 IEA가 역대 최대 규모로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을 때 한국도 즉각 동참했습니다. 석유 외교가 실전에서 작동한 순간이었어요. 이 전쟁과 청구서들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를 숫자로 볼까요? 먼저 에너지. 한국의 원유 위기 경보가 주 2로 격상됐고 정부 비축유 1억 배럴 중 일부 방출이 검토됐습니다. 정유 니사는 대체 원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미국산,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을 늘리는 방향으로요. 이미 2021년부터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있었거든요. 2016년 대비 중동 의존도가 약 15에서 20%포인트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70% 선에서 고착된 상태예요. 방위산업 쪽은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2025년 한국 방산 수출이 15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하나로 약 22조 원. 2022년, 202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2024년 잠시 주춤했다가 2025년에 사상 최대급으로 반등한 겁니다. 폴란드 중심이었던 수출처가 중동, 중남미까지 다변화됐고요. 주요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어요. 보건복지부, 교육부 예산보다 많습니다. 이건 한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숫자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공급망 문제. 중국이 2025년에 히토류 수출 통제를 2차례 단행했습니다. 4월 1차, 10월 2차.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셈 등 전략 광물의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거예요. 10월에는 히토류 5개 원소를 추가하고 반도체 사용자에 대한 추가 심사까지 걸었습니다. 다행히 2025년 11월 7일 중국이 2차 수출 통제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어요. 유예 기간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럽의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이건 끝낸 게 아니라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이에요. 언제든 다시 누를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죠.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한국은 에너지는 중동에, 안보는 미국에, 핵심 광물은 중국에 의존하는 3중 의존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세 가지 의존선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외교 공식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은 안보의 대가로 관세와 방위비와 파병을 요구하고 중국은 경제적 지렛대로 히토류 통제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요. 2026년 3월 26일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략적 선명성의 시대가 됐다. 대체 불가능성이 우리 경제 안보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야 한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산업,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기술. 그걸 가진 나라만이 이 3중 청구서 앞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수개월 이내입니다. 오늘 4월 10일 현재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것으로 WSJ가 보도했어요. 미국 대표단도 곧 도착한다고 하고요. 내일 오전에 첫 번째 종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두 주 휴전이 진짜 종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전쟁으로 돌아갈지.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통행료 부과는 합의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트럼프가 오늘 협상에 낙관적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공습을 이어가고 있어서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두 주가 결정적이에요. 휴전이 유지되면 유가가 안정되고 봉쇄가 풀리면 원유 수급에 숨통이 트이거든요.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KIP 보고서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을 분석했는데 호르무즈 봉쇄 장기화 시 170달러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중기, 반년에서 1년입니다. 트럼프의 원스톱 쇼핑이 본격화될 시점이에요. 2025년 7월에 이미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가 발효됐거든요. 거기에 방위비 추가 요구,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패키지로 묶여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NDAA 2026은 주한미군 28,500명 이하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어요. 의회가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3월 26일에 보도한 단독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인태사령부 전력이 비효율적으로 고정 배치돼 있다며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어요. 법으로 숫자는 유지하되 역할과 배치를 바꾸겠다는 신호인 거죠. 28,500명이 한반도에 있대 그중 상당수가 중국 견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장기 2에서 3년입니다. 안미경중의 종말 이후 한국이 어떤 새 공식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한 전문가 포럼에서 나온 표현을 빌리면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에서 동맹이 필요로 하는 안보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한국이 비슷한 기로에 선 적이 있어요.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이 한 발 빼자 한국은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방위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K방산이에요. 152억 달러 수출, 수주잔고 100조 원 돌파, 50년 전의 선택이 지금의 협상카드가 된 거죠.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유예는 2026년 11월에 만료됩니다. 이때까지 한국이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와 배터리, 방산 장비 생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건 100%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이슬람마바드 협상이 극적 타결로 이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예상 밖의 유연함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석유 비축량 208일이면 충분하지 않나?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208일이면 거의 7개월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08일은 원유만 계산한 순수 비축일수예요. 한국이 하루에 사용하는 석유량이 약 289만 배럴인데 여기에는 휘발유, 경유뿐 아니라 나프타 같은 석유화학 원료, 항공유, 선박용 벙커유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LNG는 별도예요.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LNG 수입의 20.4%도 중동산입니다. 원유 비축만으로 산업 전체를 지탱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비축유는 방출하면 다시 채워야 하는데 해협이 막혀 있으면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어차피 미국이 한국 지켜주는 거 아닌가? NDAA에 28,500명 유지한다고 써놨잖아. 맞습니다. NDAA 2026에 주한미군 28,500명 이하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요. 의회가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NDS 2026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한국이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숫자는 유지하되 역할은 바꾸겠다는 거예요. 28,500명이 있어도 그 병력이 중국 견제에 집중된다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한국이 직접 채워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몸은 한반도에 있지만 눈은 중국을 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산 수출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K방산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52억 달러 수출, 수주잔고 100조 원. 하지만 한국 방산의 핵심 부품 중 상당수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항공 엔진, 고성능 센서, 특수 소재 같은 건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완성품은 잘 팔리는데 속을 채우는 부품은 남의 것을 쓰는 구조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수출이 늘수록 이 의존도가 목에 걸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국이랑도 잘 지내면 되지 않나? 예전처럼 안미경중하면 안 되나?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전략이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미국이 한쪽만 골라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관세, 방위비, 파병을 패키지로 묶어서요. 둘째, 중국도 더 이상 경제적 파트너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히토류 통제 카드를 실제로 꺼냈어요. 2025년에 두 차례나요. 안미경중이라는 공식 자체가 양쪽 모두로부터 압박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방산.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곧 외교적 협상력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1953년에 67달러짜리 나라가 미국에게 지켜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1991년에 7,500달러짜리 나라가 되어 처음으로 방위비를 내기 시작했고 2026년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되어 3장의 청구서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7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중동에, 안보는 미국에, 원자재는 중국에, 그리고 그 의존선이 동시에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도 있어요. 1970년대에 총 한 자루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방산 수출 10위권에 들어있고 한 해 152억 달러어치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비축유 208일분을 갖추고 세계 6위 수준의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했고요. 닉슨 독트린 때 자주국방을 시작한 그 선택이 5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협상 카드가 된 겁니다. 동맹은
보험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그리고 거래에서 살아남는 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쪽이에요. 트럼프가 내민 3장의 청구서 앞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그 청구서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고분고분 다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청구서의 가격을 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에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지구 반대편 전쟁에 한국은 왜, 어떻게 엮이게 된 걸까요? 답은 이겁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라는 바닷길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를 의존하고 그 미국이 지금 그 바닷길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의존선이 한 점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의 이 상황이 구조적 운명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